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귀로만 듣던 국민TV의 팟캐스트를 이제 보이는 라디오로 시작합니다. 국민TV 광고를 모집합니다. 조합원과 비조합원 여러분, 자신이 속해 있는 기업과 사업체, 그리고 알리고 싶은 모든 것들 다 좋습니다. 광고를 원하시는 분은 신청해주세요. 홈페이지 kukmin.tv, 국민.tv 또는 지역번호 02-3144-0933번으로 연락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진짜 한보 시즌3 12월 19일 2015년 마지막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평화네트워크의 정욱식이고요. 오늘도 변함없이 공동진행자 권은비 씨 함께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좀 굉장히 날씨도 좀 춥고 또 뭐 학교도 아직 다니시랴, 또 계절학기도 들으시니까 네. 굉장히 좀 바쁘시고 또 방송 준비도 하시랴. 몸이 10개라도 좀 부족할 것 같아요. 네, 또 송년회니까 또 이 자리 저리 자리 또 많이 또 뛰어다니실 것 같고. 아이고, 네. 예. 올해 정말 그 다사다난한 한 해였는데 은비 씨 뭐 개인적으로 좀 가장 기억에 남는 일, 인상적이었던 일이 좀 있었나요? 어떻습니까? 엄청 개인적으로는 네. 이제 남자친구를 만나. 남자친구를, 이게 이제 네. 청취자들 많이 떨어져 나가는 거 아닌 건지. 이거 저한테는 뭐 비밀을 유지해달라고 얘기하시더만. 네, 아니, 네, 근데, 천기를 먼저 네. 누설하시네. 올해 좋은 네. 인연을 만나가지고 저한테는 네네. 그게 또 기억에 남고. 네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네, 군 관련해서 뭐 군인권센터에서 인터넷 거나 네. 뭐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저한테는 기억에 남는 일인 것 같습니다. 네네. 뭐 올해 또 뭐 여러 가지 뭐 학교 다니는 중에도 여러 가지 뭐 단체 활동도 많이 하시고 또 뭐 저 개인적으로도 은비 씨와 같이 이렇게 방송 진짜 한번 시즌 3를 시작하게 된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의미 있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 진짜 안보에서는 이제 연말이고 하니까 올 한 해 나라 안팎의 외교 안보 뉴스를 한번 총정리해보자 이런 어떤 좀 이제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한 10가지 정도를 정했습니다. 네. 보통 10대 뉴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뭐 이 10가지가 반드시 뭐 우선순위가 있다든지, 이 10가지 뉴스만 중요하다든지 이런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저희가 판단하기에 좀 우리가, 오늘날에도 또 앞으로도 주목해야 될 뉴스들 중심으로 10가지를 뽑았다. 이렇게 좀 양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먼저 그 첫 번째 뉴스부터 우리 은비 씨가 좀 네. 우리 은비 씨 이러면 안 되지 이제 그냥 은비 씨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첫 번째 뉴스는 위안부 협상 타결인데요. 네. 가장 최근의 일이지만 가장 먼저 짚지 않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지난 12월 28일 한일 양국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외교장관 회담을 통하여 최종 합의를 냈는데요. 오히려 퇴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께서는 위안부 할머니들에게는 더 아픔만 더한 결과를 낳은 것 같은데요. 네. 회담의 결과로는 한국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을 설립하고 일본 정부 측에서 재단에 10억엔 하나로는 약 96억 원 정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네. 일본의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이 진행된 회담이었는데요. 네. 이 회담을 통해서 과연 일본이 책임과 반성의 진정성을 보였는지 의문이 듭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외교부 1차관과 2차관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방문하여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네, 그 좀 할머니들이 수긍을 하시던가요? 제가 방금 전에 뉴스를 보고 왔는데 할머니들은 인정할 수 없다는 반응의 뉴스를 보고 왔습니다. 몇몇 할머니들은 뭐 정부가 협상한 내용을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만 네. 대다수 할머니들은 이걸 전면적으로 거부하겠다 이런 입장을 좀 내놓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날씨도 춥고 그래서 요즘 뭐 날씨도 추운데다가 국민들의 좀 마음을 얼어붙게 하는 이런 소식들이 굉장히 많은데
연말에 올 한 해를 넘기기 전에 굉장히 또 국민들의 마음을 더욱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어떤 소식이 아닌가 싶어요. 예. 아베는 이게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타결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근데 네. 이렇게 된다면은 이제 더 이상은 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할 수 없다는 뜻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아니, 저는 그래서 뭐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이런 표현은 주로 북핵 협상 때 나왔던 거거든요. 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그래서 보통 뭐 국가 간에 뭐 이제 국경선을 획정하는 협상이나 이제 분쟁 중인 상황을 종식시키기 위한 평화회담 혹은 뭐 군축회담 이런 데서 이제 등장하는 표현들이 이제 뭐 최종적이고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그래서 이 문제로 더 이상 양국 간의 관계를 해치지 말자라고 하는 이런 어떤 취지를 담고 있는데 이건 그런 사안들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 특히 이 위안부 할머니들이라고 하는 일제시대 피해자들을 대리해서 협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전쟁 범죄라든지 인권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피해자 중심의 입장에 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근데 절차적으로 보더라도 협상을 하기 전에 이 국제급 협상이 꽤 오랫동안 진행된 만큼 양국 간에 협상된 내용, 이 잠정적인 내용을 이제 위안부 할머니들께 좀 설명을 드리고 동의를 구하는 이런 사전 협의 과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일본 그 외상하고 만나서 덜컥 합의해 놓고 그 내용을 받아라. 국민들은 양해해주고 위안부 할머니들은 이해해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일방적인 행보를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게 좀 가당치 않은 부분이 박근혜 정부가 이게 정말 이 독재 정권의 마인드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좀 뭐 영구집권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 싶은 것이 이 국가 간의 협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타결 당시에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문제들 또 수정 보완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 간의 합의는 그거에 대한 어떤 유보조항, 개정조항, 재협상 조항 이런 내용들을 담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어떤 전쟁 범죄에 해당되는 사안을 이제 이 정부에서 마무리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더 이상 가타부타 얘기를 꺼내지 마라. 자기 임기 내에는 물론이고 앞으로 차기 정부도 이 문제를 더 이상 꺼내지 말라라는 그런 메시지와 다름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다못해 제가 아까 뭐 이제 국경협상이라든지 군축협상이라든지 이런 그 사례도 들었습니다만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협상을 할 때 그 체결하는 방식이 잠정협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잠정협정.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협상 타결 당시에도 이견이 남아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새로운 문제들이 이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잠정협정을 맺음으로써 현 시점에서의 문제는 좀 매듭을 짓고 하지만 앞으로 개선할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대부분의 이제 국가 간의 협상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관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갖다 이제 뭐 완전히 무시를 하고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고 더군다나 국제사회에서 더 이상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기로 이렇게 합의를 해주는 것은 제가 보기엔 말도 안 되는 정말 그 박근혜 정부가 얼마나 그 인권적인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그 시각이 부족한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같은 전쟁 그 전범 국가라고 일컬어진 독일만 보더라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이제 뭐 독일 정부가 총리가 새롭게 이제 뽑힐 때마다 그런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홀로코스트 현장이라든지 그런 어떤 이제 2차 대전 당시에 고통을 겪었던 그 사람들 또 나라에 가서 무릎 꿇고 사죄하는 모습을 우리가 전후 70년 동안 계속 봐왔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독일 정부가 얘기하는 것은 사죄에는 끝이 없다. 사과에는 끝이 없다. 반성에는 끝이 없다. 이런 어떤 전쟁 범죄 문제, 인권 문제는 시효가 없는 것이다. 라는 그런 입장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마치 이제 뭐 가해자와 피해자가 둔갑한 것처럼 가해자인 일본이 이런 제안을 했다 그래서 이걸 덜컥 받아들인 박근혜 정부 역시 제가 보기엔 대단히 좀 그 뭐 한심스러운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느끼기에는 사실 지금까지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위안부 문제를 꺼낸다는 것 자체를 되게 조심스러워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것마저도 이렇게 문을 닫고 나오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게 너무 좀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한일 간의 협상입니다만 뒤에는 큰형님이 계신 거죠. 큰형님이 계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보통 이제 이 외교는 상대가 있는 게임이고 그런 어떤 외교 협상에서 완승은 없다. 뭐 이번에 보더라도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아베 정권이 정말 사죄하고 반성하는 그 태도를 보이고 있느냐. 근데 일본 외상이 협상 합의되자마자 한다는 얘기가 그거 아니었습니까? 일본이 잃을 거는 10억 엔밖에 없다. 다른 건 다 얻어갔다. 예? 아니
그 위안부 할머니들을 비롯한 대다수 한국 국민들이 원하는 건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진정한 예, 사과. 법적인 책임을 인정하고 네.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네. 보이는 이런 모습을 원하는데 10억엔 덜컥 내놓고 이름은 그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바로 이제 합의문에 도장을 찍자마자 달라지는 일본의 태도를 이제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협상을 통해서 결국 승리한 거는 일본이 되는 건가요? 제가 보기엔 이제 그 한국 외교가 완패. 예, 그 일본 외교는 뭐 일본의 관점에서 볼 때는 좀 선전한 측면이 있을 수 있고, 완승한 나라는 미국이다. 그러니까 미국은 한일 양국에 지속적으로 압력을 행사해서 위안부 문제라고 하는 이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권 문제 해결에 기여했다라고 하는 명분도 얻게 되는 것이고, 그죠? 그리고 일본과 미국, 한국한테 계속 그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과거사 문제를 풀라고 요구했던 것은 아니 이제 좀 그 미국을 위시로 해서 한국, 일본이 좀 손을 잡고 중국에 좀 맞서야 되는데 한미일 3자 그 동맹으로 좀 가야 되는데 이게 마치 이제 위안부 문제가 그 뭐 이제 눈에 가시 뭐 앓는 이처럼 이렇게 돼버리니까 빨리 이 문제를 태결 지어라 이렇게 이제 지속적으로 압력을 해왔던 것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덜컹 이런 식으로 이제 합의가 되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한미일 삼각동맹을 본격적으로 더 이제 강하게 추진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반을 마련하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우리가 이제 이게 진짜 안 보입니다만 이 위안부 그 협상 타결이라고 하는 부분이 앞으로 이 대한민국 한반도 더 나가서 동아시아 전반에 미치는 안보적인 영향이 만만치 않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는 2015년을 살고 있지만 네. 이와 굉장히 유사한 형태가 50년 전에 있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한일 국교 정상화, 또 한일 협정 이런 어떤 그 과정도 그 배후에는 미국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당시에 이제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본격적으로 이제 개입을 하고, 뭐 중국이 핵실험에 성공하면서 중국도 좀 강조해야 되고, 소련과는 여전히 이제 그 전면적인 경쟁 상태에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이런 아시아에서 반공 전선을 좀 강화하기 위해선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이 같이 이제 이 군사 협력을 하는, 그래서 사실상의 한미일 삼각동맹을 만들고자 했던 그런 어떤 미국의 의도가 50년 전에 한일 협정에 이제 그 낳게 된 결정적인 배경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런 형태가 굉장히 오늘날에도 유사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당시에도, 그러니까 50년 전에도 미국의 그런 그 압력에 밀려가지고 제대로 따지지도 못한,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제 청구권 이제 협상과 관련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한일 협정으로 인해서 그 문제는 다 해결된 것이다. 법적인 문제는 해결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고, 한국 정부는 역대 한국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을 해서 당시 위안부 문제라든지 강제 징병, 징용된 사람들, 또 원폭 피해자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고 이들 문제는 90년대 들어서 본격적으로 거론된 만큼 그들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런 그 입장이었던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버지 때도 그 문제를 제대로 제기하지 못했고 그 이제 따님은 이 문제가 충분히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사회에서도 그렇고 또 국제사회에서도 충분히 공론화가 됐고 기본적인 문제 해결 방향은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을 전제로 하면서 그에 걸맞는 사죄와 배상을 해야 한다. 이런 그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요구를 외면하고 이제 법적 책임 사실 이게 쉽지는 않겠죠. 뭐 이게 상대가 있는 게임이니까 이제 쉽지는 않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어떤 이제 외교 협상에서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여론인 것이고 특히 피해 당사자들 입장 이런 부분들이 일종의 외교 협상의 지렛대로 그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안부 할머니들 사전에 한 번도 제대로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합의를 추진하다 보니까 이제 이 한국 외교 협상력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 거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이제 뭐 한일 간의 이 그 문제에 큰 배후에 이제 미국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한미일 3자가 정상회담을 했던 게 2014년 3월 달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해관보 정상회의를 앞두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주선해서 박근혜 대통령하고 아베 총리 이 3자가 모인 적이 있었거든요. 그 자리에서 이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강조했던 것이 과거를 잊고 미래로 가자. 미래로 가기 위해서는 한미일 세 나라가 군사적으로 결속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강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한일 간의 또 한미일 간의 군사협력이 급물살을 탔던 것이고 아마 내년 3월에도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릴 것 같아요. 예, 공교롭게도 또 내년 3월에
미국 워싱턴에서 네. 핵안보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여기에 이제 한국과 이제 일본 정상들도 참가를 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 핵안보 정상회의를 계기로 해서 오바마는 또 두 사람을 불러다가 두 동생을 불러다가 이제 한미일 세 나라가 새로운 미래를 열게 됐다. 이렇게 이제 또 이제 선언을 하게 되는 이런 자리가 되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위안부 문제라고 하는 것이 이제 90년대 들어서 본격적으로 거론된 데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배경들이 있습니다. 네. 한국의 민주화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크게 좀 작용한 부분이 있는 것이고 또 일본 시민사회의 양심적인 사람들의 어떤 각성, 실천, 연대, 참여 이런 속에서 또 일본 내에서도 이것이 이제 공론화된 이런 어떤 부분들도 있었지만 세계적인 수준에서 탈냉전이 진행되면서 그러니까 냉전 시대는 이제 그 국가 중심, 군사안보 중심, 뭐 진영 간의 그 이념 문제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정작 그 제국주의 시대와 냉전 시대 때 가장 큰 피해를 당했던 피해자들의 인권의 문제는 부차시했던 것이거든요. 하지만 이제 세계적인 수준의 냉전이 해체되면서 이 제국주의 시대와 냉전 시대를 이 피해자들의 인권의 문제를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어떤 이제 좀 시각이 싹 트면서 위안부 문제도 이게 이제 국제사회에서 공론화될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위안부 문제 타결을 계기로 해서 한미일 삼각동맹이 본격화 될 경우에 그러면 또 그 상대가 되는 북한,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또 가만히 있으리가 만무한 거겠죠. 그렇죠? 중국 언론은 이미 그런 경고를 내보내면서 위안부 문제가 타결됐다고 해서 한국이 미일 동맹 품에 가서는 안 되고 철저하게 한국은 중립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제 경고를 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3월 달에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려서 이러면 이제 사실상 한미일 삼각동맹을 선언하는 이런 자리가 되면 아시아에선, 이 동아시아에선 또다시 이 이제 과거와 흡사한 오히려 또 과거보다 안 좋은 냉전 질서가 부활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냉전 질서에서 거대한 두 나라인 미국과 중국이 아시아를 분단시키는 그래서 이 아시아는 영원히 평화가 없는 그런 어떤 냉전을 그 대가로 치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안보적으로도 대단히 우리가 심각하게 바라봐야 될 그런 어떤 뉴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위안부 문제는 이렇게 피해자를 위로하고 보상하면 끝나는 문제인 줄 알았는데 그 이면에는 더 많은 어떤 패권이 존재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이번 합의를 하면서 미국이 즉각적으로 백악관도 그렇고 미국 국무부도 그렇고 휴가가 있는 바로 오바마 대통령도 그렇고 이제 그럼 이 합의에 대해서 반색을 하고 있는데 너무 그렇게 좋아할 일 아닙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그 일부 그 서방 언론들조차도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인권을 희생했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이제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미국이 한미일 삼각동맹이라고 하는 자신들의 군사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런 어떤 이 제국주의 시대 때, 일제시대 때 가장 큰 전쟁 문제의 그 대표적인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위안부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해결하라고 압력을 가한 것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국제사회 양심 세력들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질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미국이 그토록 강조하는 인권 외교, 미국이 그토록 강조하는 국제적인 위상에도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우리 또 앞으로 좀 어떻게 이 문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안보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전개될지 우리가 내년에도 좀 예의주시하는 것으로 하고요. 또 다음 뉴스 좀 소개해 주시죠. 두 번째 뉴스는요. 파리 테러입니다. 2015년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테러로 인해서 세계가 공포에 떨었던 한 해였는데요. 연초였던 1월에는 프랑스 파리의 샤를리 에브도 주간지 사무실에서 총기 난사 테러가 있었고, 그 이후에도 터키와 러시아에서 자살 폭탄 테러, 여객기 폭발 테러가 줄지어 일어났습니다. 특히 지난 11월 13일 파리에서 발생한 테러가 전 세계를 충격으로 몰아넣었는데요. 프랑스 파리 도심 곳곳에서 일어난 연쇄 테러로 여유롭게 일상을 즐기고 있던 시민 13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적대 세력이나 기념물이 아닌 민간인으로 표적을 옮기면서 더욱 잔혹하고 무자비해진 IS의 테러를 2015년의 두 번째 안보 뉴스로 뽑아봤습니다. 네네. 그럼 은비 씨는 이 IS, 그러니까 뭐 어떤 분은 이걸 IS라고 발음하는 분도 계십니다만, 이 IS의 바로 또 IS가 주도하고 있는 테러, 그리고 이거에 맞서서 서방 국가들이 주도하고 있는 어떤 테러와의 전쟁, 이런 걸 보면서 좀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어떤 좀 궁금함, 뭐 이런 것들이 좀 들었나요? 사실 저는 그 이슬람 쪽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서 그냥 저 같은 사람이 보기에는 IS와 그냥 평범한 이슬람 국가 사람들을 혼동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네. 뉴스에서는 IS라고 하면서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거를 많이 보여주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때문에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해를 받는 그런 그러니까 상황이 생길 수도 IS의 행태를 보면 그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자랑무도한 그런 어떤 그 인류에 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죠. 뭐 집단 참수라든지 네. 집단 강간이라든지 문화재의 파괴라든지 그리고 이제 은비 씨가 그 소개해 준 것처럼 그 무고한 그 시민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테러라든지 뭐 이런 어떤 그 모습들을 볼 때 이게 테러의 양상이 좀 달라진 측면도 있고 그리고 IS를 보면 이게 도대체 테러 조직인지 국가인지 네. 국가가 아닌데 국가 같기도 하고 네. 예? 그리고 그 이전에 했던 예를 들어서 뭐 알카에다와 같은 테러 조직과도 전혀 다른 양상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뭐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뭐 지금은 이제 그 서방 국가들하고 이제 그 이라크 그 다음에 이제 쿠르드 민병대들의 반격에 의해서 좀 뭐 IS가 수세에 몰려 있다고 합니다만 IS가 좀 장악하고 있는 영토 크기만 하더라도 뭐 한반도에 버금갈 정도로 굉장히 좀 넓은 영토를 장악하고 있고 거기 나름대로 또 이제 행정 조직을 만들어서 거기 있는 주민들한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행정적인 또 복지적인 복지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는 이런 것도 이제 국가의 행세를 내고 있고 스스로 또 이제 칼리프 국가라 그러면서 국가를 참칭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국가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전통적인 의미의 테러와의 전쟁과는 잘 부합하지 않는 그런 어떤 형태로 진행되다 보니까 이 지금 이제 최근 들어서 이 테러와의 전쟁이 새로운 양상으로 이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 테러와의 전쟁, 그러니까 이제 2001년 그 9.11 테러가 발생하고 미국이 당시에 그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의 협상을 무시하면서 알카에다 특히 이제 빈 라덴을 잡겠다고 아프가니스탄 침공을 강행하고, 그리고 9.11 테러와 아무런 관계가 없던 후세인의 이라크를 침공을 강행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라크 전쟁이 이제 IS를 낳은 거죠. IS를 낳았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뭐 미국의 이제 주류 그 국제정치학자들도 이제 동의할 정도로 미국의 21세기 들어서 어떻게 보면 최대의 실책이자 동시에 그 인류에 대한 가장 큰 이 영속적인 이 지속적인 폭력이 바로 이라크 침공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랬던 실패한 정책을 여전히 좀 되풀이하고 있는 이런 어떤 양상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서 과연 내년에도 이 어떤 또 테러와의 전쟁에 의해서 인류세가 더 큰 몸살을 앓지 않을까, 뭐 그런 걱정도 좀 드네요. 사실 한국에서는 IS가 유명해진 계기가 김군의 사례를 통해서잖아요. 네네. 그래서 IS가 벌이는 그런 테러 행위도 문제이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게 잘 모르는 어린 소년, 소녀들을 세계 곳곳에서 모집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과거에 이제 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 그 중에 뭐 일부는 테러 조직화 됐습니다만 과거의 조직원들은 대개 엘리트 출신들이 많았습니다. 뭐 빈라덴부터 이제 대표적인 것이죠. 그리고 뭐 사우디를 비롯한 수진파 국가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물적인 지원들도 많이 했었고, 그러니까 과거의 그 조직원들은 어떤 좀 엘리트주의, 그러니까 이슬람주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다 던지겠다라고 하는 뭐 그런 어떤 이제 생각으로 똘똘 뭉쳐있다고 한다면, 이 IS 조직의 핵심적인 기반이 되고 있는 사람들은 이른바 뭐 외로운 늑대들이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직업도 없고 소득도 굉장히 낮고 빈곤과 차별을 받고 있고 뭐 그런 어떤 사회에서 왕따 당하고 이런 사람들이 주로 조직원이 되고 있고, 그건 이슬람권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에서도 뭐 김군이 IS에 가담했다. 그죠? 그리고 뭐 서방 국가들 추산에 의하면 최소 5,000명, 5,000명의 그 이슬람 국가들이 IS 조직원들로 참여하고 있다. 이런 어떤 부분들은 이 그 전 세계에 만연한 빈곤과 차별, 그 속에서 뭔가 이렇게 그 자기를 의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곳을 찾지 못한 이런 젊은 사람들이 IS에 굉장히 선정적이고 굉장히 좀 이게 자극적인 어떤 선전에 넘어가서 조직원이 되거나, 아니면 뭐 IS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않더라도 뭐 IS를 추종하는 자생적인
예, 이런 조직들도 계속 발생하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 전에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그 테러 사건도 뭐 잠정적인 수사 결과는 이들이 이제 IS를 추종하는, 그러니까 IS 지도부의 지시를 받아서 테러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이 IS를 추종하는, 그래서 IS가 지시하는 바를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 이제 그런 이제 총기 사건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IS 공포가 이제 확산이 되면서 네. 한국에서도 테러 방지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네. 의견이 새누리당에서부터 나왔잖아요. 네. 근데 이 테러 방지법이라는 게 꼭 필요한 법인가요? 저는 이게 테러 방지법이라기보다는 테러 방지법의 탈을 쓴 그 뭐라 그럴까요? 정권 교체 방지법이라 그럴까요? 예. 그러니까 자, IS 파리 테러가 일어난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나 뭐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그 의원들의 발언을 한번 우리가 곱씹어 보자고요. 네. 대통령은 IS와 국내 시위자들을 비교했잖아요. 예, 비교하면서 그러면서 이 복면 쓴 IS 조직원들, 그 다음에 복면 쓴 시위자들을 동급으로 취급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외신 기자들이 깜짝 놀랐잖아요.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은 자국 국민을 IS와 비교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깜짝 놀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테러 방지법이라든지 뭐 복면 금지법이라든지 이런 일종의 공안 법률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 이제 외부에 있는 테러 위협에 대처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취지보다는 국내에 있는 정치적 반대 세력, 비판 세력, 이들을 감시하고 처벌하기 위한 하나의 이제 이 공안 통치의 또 하나의 수단을 갖고자 하는 것이죠. 이제 지금까지 쭉 해왔던 것은 종북 세력 국가보안법, 주로 북한을 연계시켜서 그런 어떤 국내의 반대 세력을 억압해왔던 이런 어떤 방식을 취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갑자기 이제 파리에서 테러 발생하고 IS가 이제 인류의 공공의 적처럼 이제 부상이 되고 있고, 또 IS가 십자군 동맹 중에 하나로 한국을 지목하고 이런 것들이 편승해가지고 이제 IS 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테러 방지 필요한데, 근데 이제 실제로는 한쪽 눈으로는 IS를 보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국내의 어떤 정치적 반대 세력을 탄압하는 기제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최근 몇 년 사이에 국내에서 발생한 테러 사건들이 뭐가 있었죠? 박근혜 대통령이 본인이 이제 예전에 선거유세 때 그 면도칼 테러를 당한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신은미 씨가 통일 콘서트를 여는데 그 전북 익산이었나요? 그 강연장에서 한 일베 회원이 이제 사제폭탄을 던진 일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좀 이따 다루겠습니다만 김기종 씨가 그 미국 대사를 필습한 사건, 공격한 사건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 사건들은 뭐 개별적인 특징들이 있습니다만 이걸 대하는 태도를 보더라도 오히려 박근혜 정부는 일베 회원이 신은미 씨의 그 강한 테러는 옹호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어떤 국내 종북 세력이 활기를 치다 보니까 이 순진한 청년이 그런 행동을 저지른 것처럼 마치 이제 그런 테러를 좀 옹호하고 정당화시켜주는 이런 어떤 또 이제 발언을 해서 이제 무리를 일으킨 바가 있는 거죠. 근데 아무튼 이들 그 테러 사건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이건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그 병리 현상이 그 개인적인 일탈을 가져오는 이런 어떤 측면들이 있었던 것이고, 또 하나는 IS와는 무관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 내부에서 풀어야 되는 어떤 이런 문제들을 부각시키면서 이걸 마치 이제 IS에 대응하는 테러 방지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당화시키는 것은 제가 보기엔 본말이 전도된 얘기다. 그리고 테러 방지법이 없어도 지금 이 테러를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과 제도 체계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들 우리가 좀 정확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또 다음 뉴스 넘어가죠. 다음은 이제 잠깐 얘기가 나왔던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의 피습 사건인데요. 2015년 3월 5일 오전 7시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강연회에 참석했던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가 김기종 씨가 휘두른 흉기에 피습을 당했습니다. 리퍼트 대사는 오른쪽 얼굴에 큰 상처를 입고 2시간에 걸친 큰 수술을 받았는데요. 이 피습 사건으로 인해서 한미동맹 관계에 악영향이 미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국내적 관심이 매우 높아졌었습니다. 더불어 이 사건을 계기로 보수 쪽에서는 사드 배치 문제를 다시 재점화하면서 국내 외교적 불안을 키웠는데요. 또 이 사건 이후에 있었던 리퍼트 대사의 쾌유를 바라는 부채춤이나 난타 퍼포먼스 같은 일도 2015년에 빼놓을 수 없는 해프닝인 것 같습니다. 은비 씨는
뭐 사건을 보면서 좀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피습이요 아니면 부채춤이요? 아니 그러니까 부채춤도 사건으로 보시는 거예요? 예. 왜 근데 저는 제일 큰 생각은 이제 네. 이 사건이 끝나자마자 이제 보수 쪽에서는 예. 이게 다 종북 때문이다 이러면서 예. 그 새정치민주연합 쪽으로 화살을 돌렸는데 네. 사실 무슨 김기종 씨가 어떤 단체의 사람이고 뭐 하는 사람인지도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네. 화살을 몰아가는 것이 좀 네. 역시 종북몰이를 하는구나 이렇게 네, 생각이 네. 들었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 굉장히 그 충격적이고 끔찍한 사건인 틀림이 없죠. 네. 사실 이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제가 미국 대사관 쪽에 좀 얘기를 해서 그 마크 리퍼트 대사가 저랑 동갑이고 그래서 과거에는 제가 그 미국 대사들도 종종 만나서 네. 뭐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고 그랬으니까 언제 기회 되면 그 맥주라도 좀 한잔 하자 네. 이렇게 좀 얘기를 해놓고 있었는데 이런 일이 또 덜컹 벌어지는 바람에 이제 지금까지도 맥주 한 잔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에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건 뭐 김기종 씨는 뭐 제가 개인적으로 뭐 예전에 몇 번 만나본 적도 있었고 뭐 그분의 좀 사연 예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이제 피해 의식과 과대망상에 좀 네. 쌓여 있는. 그래서 이분이 뭐 이 사람이 그 뭐 이념적으로 뭐 종북이고 아니고 이런 것들이 아닌 게 뭐냐면 이 사람이 그 전까지 정말 그 귀찮게 하고 막 그 스토커처럼 따라다녔던 사람이 그 박원순 서울시장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그런 문화 행사를 그 개최하려고 그러는데 왜 서울시가 장소를 제공하지 않느냐. 그래서 막 유인물도 뿌리고 다니고 막 행사장에서 막 들이눕기도 하고 네. 박원순 시장을 향해서 막 돌진하기도 하고 막 이랬거든요. 예. 근데 어떤 보수단체는 박원순 시장을 그 친북 인사 100인에 선정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념적으로 뭐 이런 어떤 그 사람은 아니었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좀 피해의식과 과대망상이 이제 그 심해지는 이 와중에 굉장히 일탈적인 행동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저는 그 사건도 충격이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것은 정말 이걸 보면서 이게 웃어야 되나, 울어야 되나, 예? 뭐 부채춤, 뭐 난타 공연 이런 것도 있었지만 어떤 분은 또 마크 리퍼트 대사한테 쾌유를 바란다고 빨리 그 드시고 나으라고 그 기운 차리시라고 개고기도 네. 먹잖아요. 예. 리퍼트 대사가 애완견을 키우고 있는 맞아요. 사람인데 그 일종의 정신적인 테러인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그 해외 순방 중에 뭐 전화를 건 것도 부족해서 귀국하자마자 바로 이제 병원을 달려가서 문병하고 네. 아니 한나라 국가 원수가 오면 또 이제 병상에 누워 있다가 또 맞이하려면 얼마나 또 준비하고 그게 피곤한 그렇죠. 일이겠습니까? 네. 그럴 때 그냥 푹 쉬셔라. 예, 이렇게 말 한마디 하는 게 제일 큰 이제 병문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이게 마치 이제 대한민국 전체가 미국을 향해서 불경죄를 저지른 것처럼 네. 예,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걸 보고 이게 정말 이게 나라가 미쳐 들어가는구나 뭐 이런 이제 좀 탄식도 좀 일어났던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게 정말 우리 사회에서 그래도 이게 정말 뭐 미국이 일제를 폐망시켜서 광복을 시켜준 은인이고 북한의 남침으로부터 대한민국을 구해준 은인이고 뭐 이런 어떤 보수적인 시각에 뭐 일부 동의할 수 있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우리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고 그 정작 대한민국이 광복 70년 또 이제 한국전쟁 65년을 거치면서 굉장히 많이 성장한 나라이지 않습니까? 네.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가치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한미동맹은 이게 갈수록 이렇게 신격화되고 있구나. 예, 이런 느낌을 굉장히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건드릴 수 없는 마치 이제 성역처럼 되고 있는 네. 이런 어떤 사회 그 전반에 저는 이것도 일종의 병리현상이다. 예. 미국이 보기에 한국이 얼마나 한심하겠습니까? 예,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오늘 주제는 안 담겼습니다만 대표적으로 뭐 전시작 정권 이런 문제. 예. 미국 사람들이 볼 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거든요. 예. 북한의 GDP보다 지금 한국의 국방비를 더 많이 쓰고 있거든요. 예. 그런 나라가 스스로 지킬 능력이 안 돼서 계속 미국한테 바짓가랑에 붙잡으면서 전시작 정권 좀 계속 갖고 계시오. 전시작 정권을 우리가 가져온다 그래서 동맹이 깨지는 게 아니거든요. 네. 한국을 제외한 미국의 모든 동맹국들은 자기 적장권을 자기가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맹관계가 다 유지되는 것이거든요. 네. 오히려 미국은 동맹관계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 작전권을 이제 한국에 행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꾸 이제 뭐 이명박 정부도 그렇고 박근혜 정부도 그렇고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못 받겠소. 계속 갖고 계시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이제 한미동맹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이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드로 문제가 넘어가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갔는데 네. 근데
그러니까 뭐 사드가 없어서 뭐 그 김기종 씨가 그런 어떤 미 대사를 공격한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예. 이것도 이해가 안 가요. 예. 예. 그러니까 그때 이제 바로 그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이 마치 이제 김기종 씨가 이 정부의 비판적인 세력을 대변하는 것이냐 그런 식으로 막 여론을 몰이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 한미 동맹을 정말 원한다고 한다면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여라. 행동을 보이는 거는 사드 배치를 찬성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론몰이를 해갔던 아이고. 이런 어떤 상황들도 있었던 거죠. 네. 예. 뭐 사드는 우리가 그 진짜 안보에서 여러 차례 뭐 다뤘으니까 네. 뭐 길게 다룰 문제는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뭐 사드가 이제 그럼 올 거냐 말 거냐 이건 뭐 이제 여전히 이제 논란거리입니다만, 네. 그 최근 몇 가지 좀 변수가 생겼습니다. 제가 보기엔 몇 가지 이제 변수가 생긴 게 뭐냐면 일단 이제 펜타곤은 사드 배치를 막 서둘렀는데 이 무기를 만드는 로키드 마틴한테 물어보니까 야 아직 생산 중이야. 예? 네, 생산 중이야. 뭐 이런 어떤 그 상황이었고, 네. 또 펜타곤의 이제 그 작전 평가국의 보고서도 나온 거 보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성능이 아직 제대로 발휘가 안 되고 있어. 그래서 앞으로도 실험 평가를 많이 거쳐야 돼.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으니까 네. 서둘러 배치가 좀 어려워진 측면도 있고, 그리고 또 다른 구매자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제 사드를 구매하겠다는 나라가 아마 카타르 정도였는데, 최근 들어서 뭐 이제 아랍에미리트도 뭐 의사타진을 하고 있고, 뭐 사우디도 뭐 의사타진하고 있고, 또 옆에 있는 일본도 의사타진을 하고 있으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냥 주한미군 기지에 갖다 놓는 것보다는 팔아먹는 게 더 남는 장사에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부분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맞물리면서 한국 배치가 좀 지연될 수 있는데, 다만 이제 뭐 내년에 뭐 예를 들면 북한의 로켓 발사라든지 핵실험이라든지, 네. 특히 이제 지금 미국의 그 생산 속도를 굉장히 높이고 있기 때문에 2017년 정도 되면 이게 한 7개 포드로 늘어나게 되거든요. 네. 지금 계획에 따르면. 그러면 이제 일정 정도의 좀 이렇게 이제 물량상의 여력이 생기니까 그때 이제 또 사드 배치 논의가 또 이제 또 뭐 한국 대선도 있고 하니까 네. 또 급무살을 탈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할 수 없겠죠. 네. 사드 얘기는 여기까지. 다음 뉴스로 갈까요? 예, 갑시다. 다음은 이거 숨차네. 다음은 지뢰 도발과 8.25 판문점 합의에 관한 내용인데요. 네. 2015년 8월 남북 긴장 상황을 다들 기억하시는지요?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군인권센터에서 인턴을 하던 중이어서 좀 기억에 남는데요. 네. 8월 4일에 DMZ에서 소색 작전을 하던 육군 하사 2명이 북한이 설치한 목함 지뢰로 인해 큰 부상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지뢰 도발 사건 이후에 우리 군은 최전방 부대에서의 대북 선전 방송을 전면 재개했고요. 네. 얼마 후인 8월 20일에는 서부 전선인 연천 지역에서 남북 간의 경고성 포격도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급속도로 냉각된 남북 관계는 8월 25일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을 양측 수석 대표로 하는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의 극적인 타결로 해소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날의 접촉을 통해 10월에 이산가족 상봉, 12월에 남북 차관급 회담이 가능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후속 조치로 열린 차관급 회담은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하고 결렬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한 가지만 좀 짚고 싶은 게, 이게 별로 언론에 보도가 안 되고 있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이제 그 8월 20일 그때 정말 그 북한이 뭐 최후 통첩을 하고 그 직전에 북한의 고사총이 남쪽에 떨어지고 또 북한의 76mm 포탄이 DMZ 남측으로 떨어지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발표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게 이상해요. 예. 그 이후에 유엔 그 군사정전위원회에서 이걸 조사를 해봤는데 네. 북한이 쐈다는 확증이 없다. 그러니까 TOD 동영상을 봐도 네. 포탄이 날라온 어떤 흔적을 명확히 구분할 수 없고, 그때 이제 국방부 발표는 그 부근에 있던 남측 병사들이 포탄 소리를 들었다. 근데 이제 유엔 군사정전위원회에서 그 병사를 면담해 보니까 탄착지라고 주장되는 지역 근처에 있는 병사들은 못 들었다 그러고, 멀리 있는 병사는 들은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그런 조사가 이루어지면 발표를 해야 되는데 네. 국방부가 이걸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당시에 있었던 이제 그 TOD 영상도 공개하지 못하겠다. 네. 그리고 당시 병사들의 어떤 그 면담 내용도 공개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8월 20일 날 이게 한반도가 이 한국전쟁 이후에 최악의 전쟁 위기에 막 네. 치닫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 직접적인 발단이 뭐 그 이전에 뭐 확성기 또 그 이전에 이제 뭐 지뢰 사건도 있었습니다만 직접적인 계기는 북한이 남쪽을 향해서 포격전을 가했다라고 하는 이제 거기서 이제 한국군도 이제 대응 사격을 가하지 않았습니까? 뭐 이런 일이 막 이제 벌어졌는데 근데 조사해본 결과 쐈다라는 얘기가 명확히 안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뭐 유령과 싸운 건지 뭐 아이리스의 소인 건지 이 구분이 안 가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게 최근 남북한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일 중에 주된 양상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어떤 무력 충돌의 정확한 원인 네. 그리고 그 무력 충돌을 일으킨 이 주체 속된 말로 범인 이런 부분들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예, 뭐 천안함부터 시작해서 네. 천안함은 이제 오늘날까지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이고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잖아요. 뭐 그러니까 남쪽에서 무슨 뭐 해킹 사건만 벌어지면 좀 있으면 결과는 북한의 소용으로만 나오고, 네. 예, 뭐 무인기 뭐 소용들도 있었고, 그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일들도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한반도라고 하는 공간, 이런 공간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형태 뿐만 아니라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리고 도대체 뭐가 원인이고 누가 쐈는지조차도 이제 불분명한 뭐 이런 일들이 이제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는 그만큼 굉장히 좀 위험한 상태에 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뭐 그런 위기가 판문점 합의를 통해서 이제 일단락지게 된 거는 다행인데 네. 이것도 사실 남북한이 문제를 풀고자 하는 의지보다는 미국과 중국이 뭐 한반도 문제 관련해서 이해관계가 많이 엇갈리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무력 충돌이 일어나면 안 된다. 이 부분에서는 또 합의점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과 중국이 이제 개입해서 평양과 서울을 서울을 설득하면서 결국 이제 이런 합의에 도달한 큰 힘으로 작용했는데 그러니까 과연 이제 남북한이 이런 한반도의 이 위험천만한 이런 상황들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의지와 능력이 있느냐 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근본적으로 의심을 하게 된 그런 계기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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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계속 넘어갑시다. 이제 우리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네. 다섯 번째 뉴스는 일본의 자위권 법안 통과인데요. 네. 지난 9월 19일 일본에서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가 포함된 안보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로써 일본은 2차 세계대전 패전 70년 만에 다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는데요. 이 법안의 통과로 인해 일본은 사실상 군대를 갖게 되었고 미국의 후방을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전 세계 어디서든 군사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위권 행사는 미국과 협력하여 중국을 견제한다는 전략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일본의 안보 법안의 통과로 한국은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로의 편입과 중국과의 외교 균형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제 은비 씨가 읽는 거 보니까 이제 세 번째가 돼서 그런지 훨씬 더 좀 안정감과 그리고 이제 귀에 좀 속속 잘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 역시 이제 세 번째 이 방송이다 보니까 점차 이제 기량이 좀 좋아지고 있다는 게 확연히 느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담이고요. 네. 아무튼 근데 이것도 참 웃기는 얘기인데 이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아베 신조가 얘기했던 게 적극적 평화주의였어요. 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거든요. 예. 그 적극적 평화. 그 적극적 평화가 있으면 소극적 평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이제 소극적 평화라고 하는 건 전쟁이 없는 상태, 전쟁의 부재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고, 적극적 평화라고 하는 건 전쟁의 원인을 해결하는. 더 나아가서 단순히 그 전쟁뿐만 아니라 그 이제 뭐 사회마다 여러 가지 형태의 폭력과 차별이 존재하잖아요. 네. 그런 상태도 다 극복해서 구조적인 폭력을 극복하는 그런 상태를 적극적 평화라고 하는데, 이게 뭐 아부 신조가 이거 아무데나 이걸 갖다 붙이는 뭐 이러면서 뭐 적극적 평화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뭐 집단적 자위권 행사하고 암호법제를 통과시키고 네. 뭐 이런 쪽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찍소리 못하고 지금 이제 끌려 들어가고 있는 게 박근혜 정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또 갑시다. 네. 다음 뉴스는 이란 핵 협상 타결 뉴스인데요. 지난 7월 14일 13년 동안 계속되었던 이란 핵 협상이 마침내 타결되었습니다. 네. 이 협상을 통해서 이란은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게 되었고요. 그 대가로 주요국들은 대이란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이란 핵 협상의 합의안은 유엔 안보리에서 만장일치로 통과가 되었고 9월에는 미국 의회를 통과하였습니다.
10월에는 이란 의회에서도 시행 법안을 가결시키면서 현재 이행 단계에 있고요. 이란이 핵시설과 핵물질 감축을 협상대로 이행했다고 판단이 되면 이르면 내년 초부터 이란에 취해져 왔던 경제 제재가 해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은비 씨는 이 소식을 들으면서 좀 어떤 게 궁금했어요? 저는 이제 북한학을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네. 이런 핵 협상이 북한에서도 적용이 될 수 있을까? 그런 게 좀 궁금했어요. 이제 북핵 협상에도 적용 가능한 거냐? 네. 가능하죠. 예, 가능한데 안 하니까 문제죠. 예, 안 하니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란 핵협상에 타결될 수 있었던 데는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네. 과거에 제가 그 대이란 대북 제재를 담당했던 로버트 아이논이라고 국무부 차관보를 만났을 때 그때 그 양반이 저한테 한 얘기가 이란 핵 문제에 비해서 북핵 문제는 훨씬 더 해결하기 쉽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게 몇 년 사이에 한 10년 사이에 완전히 이제 좀 뒤바뀐 이런 그 상황이 됐는데 네. 이란 핵협상에 타결된 데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건 문제를 풀고자 하는 의지였던 거예요. 예, 의지가 있는 거죠. 그 의지를 갖다 보니까 뭐예요? 선택과 집중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냥 선택과 집중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미국은 이란이 핵 무기를 못 갖게 하는데 네. 초점을 맞춘 거고, 이란은 경제 제재를 해제시키겠다는 데 초점을 맞춘 거고. 네. 그러니까 이 사이에 이제 딜이 될 수 있었던 거고. 근데 워낙 양측의 불신이 강하니까 제3자의 중재자, 뭐 대표적으로 이제 오만, 뭐 브라질, 터키 이런 이제 그 나라들이 중재안을 내놓으면서 야, 니들끼리 뭐 이제 그 불신이 굉장히 강한데 내 얘기 좀 들어봐라. 따로 만나기도 하고 같이 불러다가 또 여럿이 만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했던 거죠. 네. 근데 뭐 북핵 문제에 관련해서는 이 문제를 풀겠다라고 하는 게 핵심적인 당사자가 뭐 북한 정권을 말할 필요도 없고 결국 북한과 협상해야 될 핵심적인 당사자는 한국과 미국이잖아요. 네. 근데 이명박 정부도 그렇고 박근혜 정부도 그렇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그걸 이용하는 데에 좀 더 관심이 있어 보이는 거고 미국도 마찬가지죠. 네. 예, 그 북핵 문제를 꽃놀이패로 삼아갖고 아시아 재균형 전략에 박차를 가하는. 네. 예, 그러니까 해결보다 이용하는 데 관심이 많으니까 아무리 뭐 이란 핵협상의 교훈이 이렇고 이거를 북핵 협상에 이렇게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도 이거는 뭐 이제 뭐 네. 뭐 무슨 귀에 경일기가 된 거죠. 예. 예. 다음 뉴스는 군 네. 부상자 치료비 논란인데요. 앞에서 소개해드린 DMZ 목함질의 사건으로 인해 부상을 당한 2명의 하사도 그렇고 올해에는 군에서 부상을 당한 장병들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청취자분들도 곽중사의 사연을 대부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곽중사는 2014년 DMZ에서 작전 도중 지뢰사고로 인하여 발에 큰 부상을 입고 평생 안고 가야 할 장애까지 얻었습니다. 그런데 치료비를 공상 처리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모두 가족들이 자비로 부담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사연이 매체를 통해 드러나면서 군에서 부상을 당한 장병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 사연을 계기로 부상자들의 치료비 지원에 대한 여론이 만들어졌고 국회에서는 일명 곽중사법이라는 군인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는데요. 네. 핵심적인 내용이 뭐죠? 일반 직무 공상자의 민간 병원 요양기간이 원래 기존에는 30일로 제한이 그렇죠. 되어 있었는데 이걸 2년간 진료를 받고 그 후 1년 단위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네. 이 내용 자체로는 개선된 게 분명하네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30일, 그 이후로는 이제 알아서 부담해라. 네. 그리고 이게 뭐 여론의 좀 질타를 받을 때에는 이제 이 병사들한테 삥 뜯어가지고 뭐 성금으로 때우고 네. 뭐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뭐 앞으로 이제 국가가 책임지고 2년 또 이제 상황에 따라서 1년씩 연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진일보한 내용이다. 네. 근데 뭐 이게 소급 적용에 대한 명확한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하겠다는 기본 방침인데 소급 적용 문제에 관련해서는 명확한 내용이 없어서 이 문제는 분명히 또 이제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네. 사실 이 문제는 이제 저의 그 이전 파트너였던 김종대 네. 그 정의당 국방기획단장과 이 정의당이 이제 맹활약한 거죠. 네. 예, 굉장히 그 작은 정당에서 예, 곽중사 모친의 편지를 받고 네. 그걸 갖다 이제 언론에 공개하고 그리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국회와 정부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김종대 단장께서 맹활약하면서 이게 공론화되고 일정 부분 성과가 나왔는데 네. 아직까지 미진하다. 아직까지 미진하다. 기본적인 건 우리가 보통 국방의 의무를 신성한 의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리고 사실 뭐 신성한 의무다라고 하는 그런 화려한 그 말 속에 정말 그 일반 사병들이 지금 이제 복무 환경은 굉장히 열악한 네. 이런 그 상황에 있는 건데 제가 뭐 조카놈이 얼마 전에 휴가 나와서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기본적인 건 다 보급품으로 나왔는데 네. 요즘은 거의 모두 다 이제 PX에서 사야 되는 상황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놀랬던 게 우리 조카놈이 이제 담배를 피워서 뭐 그러겠습니다만 뭐 나라에서 담배를 끊으라는 뜻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그 담배가 보급품으로 나왔거든요. 네. 그리고 더 필요하면 PX에서 면세로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됩니다. 4,500원 다 주고 사야 돼요. 예, 예. 그러니까 병사들의 흡연율을 30%만 잡더라도 이 병사들이 받는 월급을 다 쏟아부어도 이 담배값이 될까 말까 네. 이런 어떤 그 상황에 있는 거 보고 야 어떻게 이 병사들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또 삥을 뜯냐 예? 뭐 담배값 인상이 증세냐 아니냐 뭐 이거에 대한 그 논란이 작년에 거셌습니다만 네. 아무튼 이런 걸 볼 때 정말 이 그 대한민국 정부와 이 군 수뇌부들이 정말 이 사병들을 제대로 좀 걱정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전히 좀 의문들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네. 다음 뉴스는요. 네. 바로 KF 사업, 전투기. KF-X 사업 네. 논란인데요. 네. 이제 한국형 전투기 사업의 파트너인 미국 업체의 핵심 기술 이전이 무산되면서 네. 이 사업이 논란에 휩싸였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해서 재차 기술 이전을 요구했지만 미국이 거부하면서 한국은 거의 외교적 굴욕을 겪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뭐 안 되는 줄 알면서 뭐하러 가서 그렇게 구걸을 하는지 몰라요. 참, 진짜 이해할 수 국제적 없어요. 망신이었는데요. 네, 네. 진짜 문제가 되었던 것은 이러한 사업의 불확실성이 초기부터 지적되어 왔었지만 네. 무시하고 강행했다는 것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비어있는 핵심 기술을 국내에서 개발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었는데요. 방위사업청은 이제 예산 범위 내에서 개발할 수 있다고 발표를 했지만 야당의 조사 결과는 의문점이 많았고 또 KF 사업의 주체 중에 하나인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는 핵심 기술 자체 개발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은비 씨는 요 좀 전투기 사업을 보면서 좀 어떤 생각이 좀 먼저 들었어요? 어떤 궁금증이 좀 들었어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문제의 책임자는 분명히 있는데 네. 왜 문책을 하지 않고 그리고 어떻게 해결을 할 건지 좀 네. 방향이 없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아니 뭐 대통령이 문제 없다 그러잖아요. 네, 문제 없다 그러니까 문책할 이유가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전투기 사업이 지금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보이지 않는 전투기라고 하는 F-35 네. 구매 사업이고 또 하나는 이제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 네. 일명 보라매 사업으로 불리는 이 사업이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모두 엉클어지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당초 기종 선정에서 탈락했던 F-35를 단독 이제 기종으로 결정하면서 이게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근데 이 문제에 관련해서 한민구 장관이 한 두어 달 전에 국회에 출석해서 아주 의미심장한 발언을 한 거죠. 이 F-35 구매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정무적 고려가 반영됐다. 정무적 고려를 하면 좀 더 쉬운 말로 정치적 고려. 예. 근데 국방부나 방위사업청이 정치적 고려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데가 아니거든요. 정치적 고려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뭡니까? 청와대에 있는 그분이시죠. 네. 예, 초고 존엄. 그분이 하신 건데, 그러면 그분은 어떤 정치적 고려를 한 거냐?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 고려의 핵심은 이거 좀 전작권 가져오기 싫은데, 그럼 미국하고 뭘로 딜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 F-35가 개발 가격은 이제 폭등하고 있고, 사겠다는 나라는 줄줄이 이제, 못 믿겠다, 이제 막 그 계획 철회하고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정말 몬 줄이 막 타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그럼 너희들이 F-35 구매해주면, 우리가 전작권 계속 갖고 있을게. 이런 식의 딜에 성립되면서 네. 일로 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첫 단추부터 엄청나게 잘못 끼워버리니까 네. 그리고 그 궁극적인 책임은 대통령에 있는 상황이니까 이후에 이제 한국형 전투기 사업에서 숱한 문제들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책임자는 문책할 수 없는 사실 이 부분은 이게 대한민국 앞으로 안보와 국방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도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F-35 또 보라매 사업 이 사업의 전체를 통틀어 보면 개발비, 도입가, 생산가 그리고 이제 유지비까지 다 포함을 하게 되면 거의 한 100조 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100조 원. 어마어마한.
이런 그 돈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한편으로는 미국이 잘 개발해 줄 거야. 요거 믿고 다른 한편으로는 과학자들의 의지만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예, 요거 두 개 가지고 이 이제 엄청난 혈세를 갖다가 낭비를 하게 되는 이런 참으로 참 그 웃고픈 예, 이런 어떤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네. 네. 9번째 뉴스는 미중 패권 경쟁 가속화 뉴스인데요. 네. 2015년은 중국이 정치, 경제, 군사 등 사회 여러 방면에서 미국과의 경쟁 구도를 본격화한 한 해였습니다. 연초에는 AIIB에 미국의 우방을 줄줄이 참여시키면서 미국 주도의 경제 질서에 도전장을 내밀었는데요. 네. 또 새로운 중국의 경제협력 구상인 1대1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아시아, 유럽, 중동, 아프리카 등의 국가들과 분주한 외교를 네. 벌였습니다. 또 군을 현대화하고 슬림화하겠다고 그 전승장 열병식에서 선언하면서 군사안보 차원에서의 미국과의 경쟁을 이어나갔습니다. 미중 패권 경쟁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난 곳은 바로 남중국해였는데요. 군함 대치, 인공섬 조성 등 분쟁이 지속되면서 중국과 미국의 갈등이 매우 첨예하게 부딪힌 현장이었습니다. 네. 궁금한 건 뭐예요? 이제 2015년에는 이런 네. 일들이 일어났었는데 네. 2016년에는 이게 어떻게 좀 이어질지 이러한 경쟁이 한편으로는 이제 이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이 제가 보기엔 이제 이 고착화, 구조화되는 양상으로 가고 있고요. 네. 다른 한편 또 내년이 미국 대선이 있는 해잖아요. 네. 대선마다 유행하는 게 중국 때리기입니다. 예, 예, 후보마다 경쟁적으로 막 중국을 때리는 이런 어떤 분위기도 있고 또 오바마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전략의 가장 핵심을 냈었던 게 이제 아시아 재균형 전략이고 아까 그 위안부 협상 타결 이제 그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대표적인 어떤 성공 사례로 한미일 삼각동맹 구축을 얘기할 것이고 이거에 이제 맞서서 이제 중국도 반발할 것이기 때문에 내년 한 해도 조용하긴 걸렀다. 내년 한 해도 한국이 잘못하면 이제 이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예, 이런 신세를 자초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들이 그런 미래를 거부하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를 가질 때에만 그런 어떤 우리의 운명이 바뀔 수 있다. 이 정도로 가름하시죠, 뭐. 네. 네, 마지막 뉴스는 한국 무기 수입 세계 1위 뉴스입니다. 한국이 또 세계 1위 하고 있어요? 최근 보도에 따르면 한국이 2015년에 세계 최대 무기 수입국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지난 26일 미국 의회 도서관 산하의 입법 심의 연구기관인 의회조사국이 발간한 연례 무기 판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작년에 78억 달러, 하나로는 9조 1천억 원 규모의 무기 구매 계약을 체결하여 세계 최대 무기 수입국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네. 전체 78억 달러 가운데 약 70억 정도는 미국의 무기 구입 비용이었는데요. 한 90% 되네요. 거의 다라고 보면 되네, 그냥. 예. 우리 군은 지난해 미국으로부터 첨단 무인 항공 정찰기와 병참용 수송 헬기를 구매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일간지 뉴욕타임스는 이러한 한국의 상황을 북한과의 대치 상황으로 인한 지속적인 긴장 관계 때문으로 분석했는데요. 네, 세계 최대 무기 수입국 순위에서 한국의 뒤로는 이라크와 브라질이 있었습니다. 이라크와 브라질이 2위, 3위였어요? 네. 예. 브라질이 이제 최근에 이 군비 증강에 굉장히 매진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고, 이라크가 2위라고 하는 것은 뜻밖이면 해도 굉장히 의미심장하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국의 군사안보 합체의 전형적인 방식인데, 전쟁을 막 추동시켜갖고 무기 엄청 팔아먹고, 네. 전쟁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네. 이라크는 계속 이제 내전인지 IS와의 전쟁인지 계속 이제 어떤 분쟁 상태에 있으니까 그걸 또 빌미로 해서 또 이제 계속 팔고. 무기를 팔아먹고. 그러니까 이라크가 이게 정말 이 미국 군사안보 합체에 이제 정말 이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게 네. 한국도 한국이지만 이라크가 지금 라고 하는 국가가 지금 실패한 국가가 되느냐 마느냐 이 경계에 있는 부분들은 군사 안보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이라크 전쟁 이후로 이제 이 갈등이 표면화되고 권력 관계가 뒤바뀐 그 수니파와 시아파 사이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리고 정권이 그런 식으로 교체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잃고 또 소득이 낮아지면서 그 중에 상당수가 이제 IS에 네. 이제 합류하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인데 그런 어떤 경제 재경과 복지 지출에도 돈이 부족할 텐데 이걸 갖다 미제 무기로 사실은 이렇게 이제 엄청난 돈을 쓰고 있는 이런 이라크의 신세도 참 처량하다. 네.
예, 한국이 그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처음입니다. 무기 수입 1위를 차지한 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처음이에요. 네. 대체로 노무현 정부 때는 한 세계 한 5, 6위권, 한 7위 이 정도였고 이명박 때는 한 3위에서 5위 사이. 근데 드디어 박근혜 정부 들어서 1위를 차지했네요. 예, 참 한국이 그 부끄러운 세계 1위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무기 수입 국가 1위 이렇게 되면 안 그래도 외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한반도는 저긴 전쟁 중인 나라. 툭하면 무슨 무력충돌이 발생하는 나라. 네. 이런 어떤 위험한 나라로 이제 인식되게 됐는데 한국이 이라크를 제치고 세계 1위가 됐다. 이런 어떤 이제 뉴스가 해외 유력한 매체를 통해서 이제 전 세계에 타진되면 역시 이제 이 코리아는 위험한 나라구나. 예, 그래서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계속되게 되는. 네. 근데 이렇게 무기를 세계에서 제일 많이 사들고 있는데 한국이 안보는 좀 튼튼해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것도 굉장히 좀 의문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런 어떤 무기 구매, 무기 증강 이런 형태를 통해서 과연 대한민국의 안보가 튼튼해지고 있는 건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자문해 봐야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다른 수단에 의한 안보, 다른 수단에 의한 평화는 어떻게 개척이 가능한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뉴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권은비 씨 10대 뉴스 숨가쁘게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올 한 해 이제 진짜 안보, 오늘 소개해드린 여러 가지 뉴스를 진짜 안보에서 여러 차례 다룬 주제들도 있으니까 이제 관심 가는 주제 다시 한번 좀 다시 듣기를 통해서 한번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우리가 이제 좀 마무리 인사를 좀 드려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네. 새해 소감, 새해 각오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한 3회 방송을 했는데 이제 부족한 점이 굉장히 많지만 내년 2016년에는 더 발전한 모습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네, 누구처럼 이렇게 빈 공약이 아니죠. 네. 내년 4회 방송부터 바로 검증에 들어갑니다. 네, 우리 권은비 씨 일치월장하고 있으니까 부족하더라도 많이 좀 격려해 주시고, 그렇다고 제가 직접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저도 비슷한 처지니까 저한테도 격려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진짜 한번 올 한 해 사랑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에도 멋진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국민TV, 국민라디오 그리고 뉴스케이를 응원하시는 분들,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 가입으로 힘을 실어주십시오. 그리고 기존 조합원 분들은 월조합비 납부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합원 가입과 월조합비 납부 신청 문의는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7737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